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레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촌 고령화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까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인력난은 해가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인데요. 정부가 방문 취업 비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산지유통센터 취업 허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APC, 즉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겪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5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취업을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제2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국인 특례 고용 허가제 확대안에 후속 조치가 시행된 겁니다. 방문 취업 비자는 중국과 구소련 동포를 대상으로 3년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 자격입니다. 2020년 8월 기준 국내에 3,346명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방문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선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에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농업계는 산지유통센터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호소해왔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농촌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농촌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올해부턴 산지유통센터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으며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마땅히 수급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특례 고용 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 점도 농업계에는 긍정적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례 고용 허가제는 고용 허가제와 달리 정해진 쿼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센터당 필요한 인원만큼을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들은 방문 취업 비자 외국인 취업이 허용되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대체로 APC가 시골에 산지에 산재했다 보니까 업 소재나 생산지 단체에는 굉장히 인력이 없습니다. 없는데 참 좋은 것이고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는 4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입법 절차가 수월하게 마무리되면 하반기 중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촌 마을을 지나다 보면 농지 위에 6평 남짓한 아담한 건물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농막인데요. 원래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잠시 쉬거나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용도의 건물인데 요즘은 도시민들의 전원주택이나 별장처럼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튜브에 농막 별장을 치자 관련 영상들이 쏟아집니다. 영상을 클릭하자 한눈에 봐도 주거 목적으로 지어진 농막들이 눈에 띕니다. 일부는 농막 앞에 잔디를 깔거나 잡석으로 포장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막을 판매하는 직원이 나와 데크를 넓혀 가족끼리 바비큐를 구워 먹는 공간으로도 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복층으로 된 농막도 소개하는데 바닥 평수가 20제곱미터라 농막 기준에 부합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두 농지법상 불법입니다. 농막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연면적을 적용하기 때문에 복층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즉 6평 이하, 목적은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일종의 농지 위 작은 창고인 셈입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라 농막의 수도, 전기, 가스 등은 임시로 연결할 수 있지만 주거용 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주중엔 도시, 주말은 농촌에서 보내는 5도 이촌 문화가 확산되면서 농막을 별장처럼 불법으로 활용하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농막은 주택이 아닌 창고 개념이라 건축 시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고 다주택 보유로 인한 과세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원주와 횡성의 경우에만 농막 건축 신고는 2019년 1,167건에서 지난해에는 1,535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가설 건축물로 신고된 농막과 미신고 농막에 대해 일제 조사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막 앞에 불법으로 포장을 한다거나 잡적 같은 거로 데크를 설치해서 전원주택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놓거나 정원을 조성한다거나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원래대로 돌려놓고자 하는 게 원주시는 조사 결과 불법으로 드러나면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농직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지 이용 행위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영농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의 기본 개념입니다. 경기도가 도입을 추진 중이라 농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토론회를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을 추진하면서 농업계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이라고도 부르는 이 제도에 대한 토론회가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서삼석 어기구 위성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 법제화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겁니다. 참석한 의원들은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이든 기본수당이든 이런 것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사실 농촌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법제화돼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농촌에 올 수 있는 그런 기본소득이 보장될 수 있게. 외국의 경우에 특히 선진국의 경우에는 농업보험, 또 재해보험, 품목별 단가제도 3개의 3중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서도 기본적으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 소득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 부소장은 발제를 통해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이 제기된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 농민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밑거름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특수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에 제도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농의 특수성과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간다는 그런 보편성의 전 단계로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이제 설득의 논리를 만들어서 법제화와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 참석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각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농민수당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은 성격이 다르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또 농촌의 정주 여건을 높일 필요가 있는 만큼 제도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제도의 법제화가 왜 필요한지 납세자인 도시민을 충분히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람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정주지로서 그런 기반이 갖춰져 있느냐,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되느냐,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법제화 과정에서 풀어야지만 아무래도 도시민들이 그것을 납득하고. 정주 여건 상황이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해서 도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농촌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게 많아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기에는 농민수당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농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돈이 들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의 방식이 아니라 뭔가 기본소득 같은 어떤 새로운 분배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이제 이 불평등 양극화를 완화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쏘아올린 공에 대해 농업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모아지는 가운데 국회가 조만간 입법에 팔을 걷어붙일지 주목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저탄소 전환에 적극적으로 발맞추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농촌 지역에서는 이를 놓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개발 과정에서 농지가 훼손되는 데다 투기성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서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손현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충북 옥천군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태양광 결사 반대, 태양광 허가 취소하라는 피켓 문구가 보입니다. 또 지난 12일 국회 앞을 찾은 한 농민단체, 농촌 파괴와 농지 훼손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농민들을 길거리에 나서게 했을까? 갈등의 근원은 태양광 개발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저탄소 에너지 확산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의 핵심 과제로 지목되면서 이 분야 투자가 활발해지고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총 발전량 가운데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약 10년 뒤인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특히 저밀도 공간인 농촌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개발은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도 몇 차례 발의됐습니다.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 먹거리 생산 기반인 농지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비진흥구역 농지를 중심으로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입장인데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우량농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인근 농가들은 피해가 가지고 온도가 4, 5도 상승을 한대요. 태양광이 있으면 그렇게 뜨거우면은 벌하고 나비가 작물에 꽃이 피면은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대. 수정이 잘 안 돼갖고 한 20% 감소를 한다는 거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태양광 개발에 따른 농지 전용 면적은 2016년 505헥타르에서 2018년 3,675헥타르로 2년 동안 7.3배 급증했습니다. 투기성 난개발이라는 부작용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실제 개발 행위자들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부지를 쪼개서 허가를 받고 주민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형식적으로 추진한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000제곱미터를 넘었으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고 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의무 사항인데 이런 절차들을 밟지 않기 위해서 개발 행위 면적들을 줄여낸 거예요. 개발 행위자들은 다 관행적으로 쪼개서 한다. 이게 이제 공무원 이야기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익을 두둔하는 행정 체계처럼 보여지는 거죠. 결국 무분별한 개발과 같은 부작용을 막을 대안이나 지역민과의 공존을 위한 합의 체계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올바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민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등 공존과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농정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태양광은 불로소득이 아니고 에너지 자립이 목표인 거고 기후위기나 코로나 위기가 결국은 농촌 농업에 무시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 농업인이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농민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면 농지 보전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탄소 중립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속도를 내는 반면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논의는 이제야 걸음마 수준.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MBS 뉴스 손은진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25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25일부터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정부는 특별 점검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현장 관리를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16일부터 5월 초까지 퇴비 부숙도 관리 및 농경지 살포 요령 안내 등 추진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25일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농가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 항목은 농가의 부숙도 기준 준수 및 부숙 완료 퇴비 살포,
농경지 인근 야적 시 피복 및 침출수 방지 조치, 살포 후 즉시 경운 실시, 악취 발생 최소화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1년간 퇴비 부숙도 유예 기간을 두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 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부숙도 검사기관 확충을 위해 전국 14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부숙도 대상 농가 49,035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완료했습니다.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사전 부숙도 검사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대상 농가 중 48,779호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고 그중 99.4%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퇴비 유통 전문 조직 115개소를 설치해 퇴비 부숙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농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퇴비 유통 전문 조직 25개소를 추가 설치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퇴비 부숙도 특별점검은 농가들이 새로운 제도에 쉽게 적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가 단속보다는 계도와 교육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농가들이나 이제 조합원들 자체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3월 25일 이제 시행 전후 3월달하고 4월달, 5월달이 퇴비를 살포하는 시기거든요. 지역에서 민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편 농식품부는 퇴비 부숙도 안내 자료 6만 부를 제작해 지역 농축협을 통해 농가에 배포할 예정이며 농축협이 운영하는 경축순환센터를 중심으로 자체 부숙도 추진 실태 점검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달걀 공급이 줄면서 산지 가격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월에 입식한 산란 실용개 마리수가 역대 최대치인데다 도태 마리수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달걀 수급 불안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산란개 평균 사육 마리수를 6,611만 마리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8.7%, 평년보다는 6.4%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달걀 생산에 중요한 6개월령 이상 닭은 4,585만 마리로 추산됩니다. 이 역시도 지난해와 평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과 그에 따른 살처분에 의한 결과인데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살처분 마리수는 총 2,693만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산란개는 1,580만 마리로 전체의 21.8%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관측본부는 5월까지 달걀 공급 부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측되는 하루 평균 달걀 생산량은 3,760만 개로 지난해보다 17%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 특난 10개의 예상 산지 가격은 1,600원에서 1,800원 사이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특난 10개 가격이 1,158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55.4%까지 달걀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현재 예상되는 산지 가격은 평년 수준인 946원과 비교하면 최대 90% 이상 오른 수치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달걀 한 판당 7,62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5일에 달걀값이 7,821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내려간 수준이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는 44%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공급이 줄면서 높은 수준의 소비자 가격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관측본부는 지난 1월 입식한 산란 실용개 마리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6에서 9월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의 산란 노개 도태 마리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도 가격 회복에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다 보니까 살처분에 의한 사육 마리수 감소가 분명한 거죠. 입식되는 마리수가 사상 최대고 도태되는 마리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평년 수준까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와 함께 관측본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소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달걀 가격 안정화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립종자원이 2021년도 호밀 정부 보급종 종자를 신청 접수받습니다. 호밀 품종 고구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추위에 강하고 흰가루병과 잎녹병 등 병 저항성을 가지며 숙기가 빠른 조생종입니다. 올해 공급되는 종자는 친환경 재배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등을 고려해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1차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은 7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합니다.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도와 14개 시군은 농업인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손 부족 농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농업, 농어촌 일자리 플러스 센터 등 일자리 조직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인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인력 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농협지역본부가 국내산 바나나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전남농협은 15일 해남 계곡농협 회의실에서 전남도 내 바나나 재배 농가와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산 바나나 생산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남에 적합한 바나나 재배와 후숙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군납과 학교 급식, 대형 유통업체 등의 판로 개척을 위한 연중 생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바나나를 비롯한 아열대 농산물 재배가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